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저를 피해 제 방에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아버지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고 했잖아. 작은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형, 나도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이 다 가질 생각 아니야? 뭐? 너는 형이니까 당연히 형이 먼저라고 생각 안 하냐? 웃기지 마. 그럼 나한테는 뭐가 남아? 그들의 대화는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결국 주제는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 할 말인가? 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믿어왔던 가족이 제 등에 칼을 꽂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믿었던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72세 강철수 아버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셨던 강철수 아버님. 하지만 어느 날 아버님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선택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강철수 아버님은 끝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과연 아버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상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겠죠.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강철수 아버님께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철수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강철수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며 지냈고 젊은 시절에는 작은 사업도 병행하면서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흙 묻은 손과 땀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며 두 아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죠. 처음엔 농사만 지었지만 나름대로 돈을 모으기 위해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저녁이면 가게에 나가며 고단한 나날들이었지만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은 평생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선 어떤 허전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아이들에게 뭔가 베풀어주고 싶었지만 자식들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게 웃으며 다가왔던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이도 들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아들들이 정말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은 믿었던 가족이 등을 돌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이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거짓 시한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내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제가 떠난다면 자식들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제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갑자기 찾아와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말끝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작은아들은 형과 경쟁이라도 하듯 제 앞에서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니까라고 믿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저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들의 섬뜩한 속삭임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속아 넘어가지는 않겠다. 내 재산을 노리는 그놈들의 욕심과 배신을 똑똑히 확인하고 그에 대한 마지막 복수를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려 했던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본색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와 조언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과 가족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깨진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준비한 마지막 복수와 그 결과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고생이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특별한 재주도 학벌도 없었습니다. 다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농과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부족한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작은 가게도 열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진 게 없어 늘 고생만 했지만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죠. 큰아들 민수가 태어난 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기운이 넘치는 아이였어요. 아들입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민수가 자라면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마당에서는 장난감 자동차를 밀며 뛰어다녔고 밭에 따라 나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저를 도왔습니다. 민수가 아빠, 저도 나중에 농사꾼 할래요.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가 커가면서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저는 농사 말고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라며 공부에 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뛸 듯이 기뻤죠. 그래, 내 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땐 전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다니 참 잘 키웠다라는 뿌듯함이 밀려왔었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사업을 하겠다며 저에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구요. 처음엔 기특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 나중엔 나도 좀 편하게 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진 돈도 모자라 빚까지 내서 사업 자금을 보태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민수는 사업에 실패했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와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제게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작은 아들 진수는 큰 아들과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혼자 있는 걸 즐기는 편이었죠. 진수는 큰형과 비교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라며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진수가 더욱 믿음직스럽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진수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에 취직해 묵묵히 일했지만 형의 사업 실패 이후 진수는 점점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형처럼 되기 싫어요. 라며 저에게 뭔가 모를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진수는 형과 경쟁이라도 하듯 저에게 더 자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형처럼 돈만 날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두 아들은 서로 제 앞에서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만 챙기잖아요. 진수 너 참 비겁하네.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들과의 갈등도 서서히 시작되었죠.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땐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라던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착하고 성실해 보였고 두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며느리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 건강이 걱정되니까 큰 보험 하나 드는 게 어떠세요? 그때는 제가 순진했던 건지 저를 걱정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작은 며느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혹시 모르잖아요. 보험이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두 며느리는 아들들 몰래 저에게 찾아와 은근슬쩍 재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게 보험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사인하셔야 해요. 처음엔 무슨 의도인지 몰랐지만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나 죽으라는 거니? 제가 묻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둘러대더군요.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편찮으시면 병원비가 있어야 되니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며느리와 아들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변화는 어느 날 두 아들이 동시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상속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작은 아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정리를 해야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잘못했기에 벌써 내 죽음을 준비하자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싶어 아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빈자리가 여전히 크더군요. 그 이후로 두 아들은 더 이상 제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화로만 계속해서
재산 이야기를 꺼냈죠.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이 맞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내 새끼들인데 설마 나를 죽이기야 하겠어? 라고 애써 위로했지만 재산 이야기, 보험 얘기를 꺼낼 때마다 이상하게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무섭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저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죽음을 가정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행동을 보고 의심이 생겼지만 한편으론 믿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많고 변했다고 해도 내 자식들이니 최소한의 양심은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집에 좀 찾아가도 될까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조차 잘하지 않던 아들이 먼저 찾아온다니 의아했지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작은아들 진수, 두 며느리까지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평소와 다르게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큰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며느리들의 말투가 어색하고 어딘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이 되긴 하더구나. 그렇게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동네 병원에 다녀온 척하며 두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 3개월밖에 못 산다는구나.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두 아들의 목소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큰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고 작은아들도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의외였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이 진짜 걱정은 아닌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시한부라고 말하자마자 거의 매일같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앞에 앉아 말했죠. 아버지,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본심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나중에 혼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마치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요즘 상속 문제로 싸우는 가족들도 많잖아요. 우리 가족은 그런 일 없게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겠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작은 아들 진수는 형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재산을 언급하기 시작하자 진수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너무 많이 기대지 마세요. 형이 하는 말은 결국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하려는 거예요. 진수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형과 경쟁하듯이 자신의 몫을 확보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도 어느 날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말과 함께 둘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산속의 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요양하기 딱 좋아요. 그곳에서 쉬시면 몸도 좀 나아지실 거예요. 진수의 말이 끝나자 작은 며느리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병이 나도 공기 좋은 곳에 가면 많이들 좋아지신대요. 이참에 잠깐 요양 겸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말은 참 달콤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이 보이더군요. 아들들이 저를 산속에 버리고 떠나겠다는 계획이 뻔히 보였으니까요. 며느리들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에 찾아올 때마다 이런저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모를 일이니까 보험 하나만 드세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준비해 두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 서류는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실 게 있다면 두 형제들 사이에 미리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싸움이 안 나요. 그렇게 말하는 작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탐욕이 더 짙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가 재산 문제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밤 두 아들의 대화를 엿듣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저를 피해 제 방에서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아버지,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고 했잖아. 작은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형, 나도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이 다 가질 생각 아니야? 뭐? 너는 형이니까 당연히 형이 먼저라고 생각 안 하냐? 웃기지 마. 그럼 나한테는 뭐가 남아? 그들의 대화는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결국 주제는 제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 할 말인가? 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믿어왔던 가족이 제 등에 칼을 꽂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두 아들은 저에게 둘째가 잘 아는 별장에 가서 가족들과 여행하며 함께 쉬고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며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같이 쉬고 와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참에 몸도 좀 추스르시고요. 저는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자식들의 계획에 따라주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들들의 가족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 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마치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아버지, 여기서 며칠 푹 쉬세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으니까 이참에 기운 좀 차리셔야죠. 작은아들 진수도 곧장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산속 공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곳에서 쉬시면 금세 좋아질 거예요. 아들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어디선가 억지로 꾸민 연기가 느껴졌습니다. 별장은 보기에는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지어진 집이라 공기도 좋고 조용했죠. 아들들은 제가 잠시라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방까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다과를 준비하며 조심스레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챙겨드릴게요. 작은 며느리도 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곳에 도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저녁 무렵 갑자기 음식 재료 살 것이 있다면 마트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마트 금방 다녀올게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차 키를 들었고 작은아들도 덩달아 뒤따랐습니다. 그날 밤은 혼자서 별장에 남아 고요함 속에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길한 예감에 눈을 떴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마트를 다녀온다는 이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확인하니 식량은커녕 물 한 병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상하다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주차장에는 아무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놈들이 날 여기다 버리고 갔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제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안테나도 터지지 않는 아주 깊고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과 나무는 마치 저를 가두기라도 하려는 듯 거대하게만 보였습니다. 눈꼽만큼이라도 믿었던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저를 산속 깊이 유기해버린 것입니다. 별장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요양이었지만 오두막 같은 이 작은 집에 저를 버리려는 자식들의 속셈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저는 한동안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멀리서 새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에 주저앉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식들 몰래 주변에 몰래 설치해둔 CCTV와 녹음 장치에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저를 이곳에 데려오기 전부터 이미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준비했던 것이죠. 전 별장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 두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두 아들 내가 거실에 앉아 어색하게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작은아들 진수도 형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최근에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갑작스러운 걱정과 관심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나란히 와서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애써 그런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아직 걱정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아들들이 예전과 달리 뭔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한 몸을 뉘이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불안감 때문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은 고요했고 저 멀리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기려 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불안감에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 사이로 두 아들이 제 방 근처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최대한 숨소리를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이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우리만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귀를 때리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사시면 골치 아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아들 진수는 형의 말에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서서 말하라니까. 산속 별장에 좀 모셔두면 되잖아. 그럼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거고. 별장에 모신다고? 한숨 돌린다고? 그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투덜댔습니다. 그래도 그걸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 좀 해봐. 작은 아들은 냉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하는데? 형이 장남이잖아. 형이 정리하자고 먼저 말해야지. 아들들의 대화는 참으로 담담했고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선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치워버리려고 하는구나. 아들들의 대화가 끝나고 두 아들이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자식들이 나를, 자신들의 아버지를 골치 아프다며 산속에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며느리들의 대화는 더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두 아들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작은 소리로 며느리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장남인데 집은 꼭 챙겨야지. 가게도 아버지가 남겨주시면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싸움만 커져요. 아버님이 남기신 게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형님네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남아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들이 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재산 덩어리로 보는 건가?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아내를 잃은 후에도 저는 두 아들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2배로 노력했고 자식들을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돌아온 것은 오래 살면 골치 아프다는 말과 산속에 유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됐어. 산속에 모셔두면 우리도 한동안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거니까 걱정 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만은 않겠다. 너희들의 그 탐욕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마. 하루 더 별장에서 머문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몇 시간 동안 걸어서 산을 내려왔지만 너무 깊은 산속이라 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고단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는 그 순간 약초를 캐시고 계시는 분을 만나 겨우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해가 지기 직전이었고 정걷기도 힘들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속 별장에서 돌아온 뒤 제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한 기대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키운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제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이 배신의 대가를 꼭 보여줄게.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방 안에 앉아 그동안 녹음해둔 파일과 CCTV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두 아들이 나눈 대화와 며느리들의 속삭임이 하나하나 제 귀를 찔러왔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은 내가 갖고 가게는 내가 가져가면 되잖아. 그 대신 땅은 반반 나누는 걸로 하자. 작은아들 진수의 냉랭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형, 땅만 나누면 내가 손해 아니야? 그 집도 반반 나눠야지. 나중에 형 아들한테만 몰아줄 생각하지 마. 그 말에 큰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장남이니까 큰 재산은 우리 쪽으로 와야죠. 이러다 시동생네한테 다 빼앗기면 안 돼요. 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놓은 재산이 제 죽음을 전제로 자식들의 입에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요.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비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말이죠. 며칠 후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별장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다소 놀란 기색이었지만 태연한 척 행동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긴 좀 불편하셨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셨나 봐요. 작은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요즘 쉬셔서 기운이 좀 나신 것 같네요. 저는 아들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덕분에 몸도 나아졌고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가졌지. 제 태도가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으니 아들들은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말투와 행동을 보며 제 안의 분노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우리도 나중을 생각해서 재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작은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상속 문제로 싸우는 집이 많잖아요. 우리 가족은 그런 일 없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리라. 그래. 정리해야지. 제 대답이 긍정적으로 들렸는지 두 아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제 마음 속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두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제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에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싶었습니다. 당신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당하지는 말라고 했겠지.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였기에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소. 대신 사회에 기부하겠소. 변호사는 처음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강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으면 어찌하시려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오.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재산만 노리는 놈들이 무슨 자식이겠소. 그렇게 저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집과 땅, 작은 가게까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놈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이걸 보여주시오. 그렇게 말하며 저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과 CCTV 영상까지 넘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칠 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자 초조해진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세요? 걱정돼서 왔습니다. 작은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 아니죠? 그때 저는 두 아들 앞에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확인해봐. 아들들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이 흘러나오자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은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화면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작은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자식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나를 버린 놈들에게 내가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큰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작은아들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평생 애써 모은 집과 땅, 가게는 이제 더 이상 두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고 두 아들은 빈손으로 남겨졌습니다. 제가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충격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제 결정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몰래 그런 일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 큰아들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큰아들은 분노에 차서 저를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큰아들의 목소리는 분명 화가 나 있었지만 그 화가 무엇을 향하는지는 뻔히 보였습니다. 제게 대한 걱정이나 후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분노였죠. 저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아들들과 마주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작은아들 진수는 그의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아버지?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냐? 제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고 큰아들은 그제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두 아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죽지도 않은 아버지를 산속에 버리고 죽어가길 기다리던 그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었다. 그날 너희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구나. 작은아들 진수는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진수의 눈물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자식들이 제게 했던 짓과 나눈 대화들이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너희는 아버지를 버린 놈들이야. 그런 놈들에게 남길 재산은 없다. 제 말에 큰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작은아들은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들은 몇 번이고 집으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큰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작은아들도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들들의 눈물은 제 마음에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린 놈들에게 남길 것은 없다. 그게 제가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 소식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강 선생님, 그래도 자식들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기부해버리셨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인데. 그들의 시선에는 안타까움과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죠.
믿음을 버린 자식들에게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강 선생님 같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요. 어쩌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내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의 농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제게 남은 것은 소박한 시골집과 작은 밭 그리고 텅 빈 통장뿐입니다. 하지만 그 빈 손마저도 제 마음은 오히려 가볍고 평온하기만 합니다. 아침이면 밭에 나가 호미를 들고 고랑을 정리하고 씨앗을 뿌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손바닥에 다시 굳은 살이 배기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밭일을 하다 보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가꾸는 일이 이제 제겐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의 사진이 여전히 제일 좋은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이런 꼴을 보지 않아 다행이야. 당신이 있었다면 애들이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았을 텐데. 혼잣말을 하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내와 함께였던 날들이 떠올라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마저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마지막 방문.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들들의 얼굴에는 전과 같은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초라함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고 두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아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들도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와서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들들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다시 주기는 어렵겠구나. 가족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란다. 너희는 그 믿음을 저버렸어. 두 아들은 그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조용한 시골집에서 소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밭을 일구고 마을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후회는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일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했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깨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저는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이라도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관계는 허울뿐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음을 나누고 상처를 주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상대가 그 믿음을 저버렸다면 때로는 그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위로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남은 날들을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흙과 바람이 있는 이곳에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씀과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평온한 삶과 따뜻한 믿음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철수 아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상처와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배신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내린 강철수 아버님의 마지막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남겼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강철수 아버님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아버님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곁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